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스페셜 이벤트인데요.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약간 시장하시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이 올해 이번 포럼의 주제가 이 기후 온난화 같은 굉장히 큰 인류가 또 직면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특히 이제 이 미래 세대 리더분들께서 그와 같은 이슈를 관련해서 또 고민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또 액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토론을 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한번 실제 실행에 옮긴 그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지금 화상으로 DQ 인스티튜트의 박유현 대표님과 그리고 저희 레디쉬의 이승윤 대표님이 연결돼 있으시고요. 그 직접 무대에는 박종관 카랑 대표님, 그리고 송민수 유니드 캐릭터 대표님, 그리고 블루웨일의 오상혁 대표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짜여진 각본이 있는데요. 네, 각본은 각본이고 저희가 편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안에 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그 웹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뭐 급하시면 손을 들고도 질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세션은 제일 먼저 DQ 인스티튜트. DQ가 뭔지 아시죠? IQ는 아는데 EQ는 아는데 DQ는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디지털 코션트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IQ도 좀 떨어지고 EQ는 많이 모자라고 DQ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인데, 박유현 대표님이 이 DQ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표준화를 만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DQ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DQ 인스티튜트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상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유현 대표님 많이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유현입니다. 멀리 싱가포르에서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는 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까요? 지금요? 예, 지금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발표하신 다음에 또 관련돼 가지고 Q&A를 진행할 거니까요. 가능하면 슬라이드는 깔끔하게 가볍게 이제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혹시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슬라이드가 보이신다 그래서 제가 19일에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출간을 하면서 사실은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창업하면서 했던 일들을 좀 서머라이즈하는 그런 책이어서 이번 기회에 이 책을 빌미로 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해서 지금 슬라이드 몇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플로어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기업인이라고 저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윤을 창출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인은 제가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은 사실 한국과 다른 부분이 좀 다른 게 있지만 저는 소셜 임팩트 리더로 저는 이제 지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자신을 표현할 때 창업인,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제가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짧게 지난 10년간 저희가 지나온 일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의 비전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NGO를 사실 시작했는데 한국에서요. 인플루션 제로라고 2010년에 제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2008년도 나영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었어요. 제가 버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봤더니
나영이 사건이 터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화가 났죠. 저도 애가 둘이었고 그때 이제 아이도 있었고 복중에. 그래서 정말 그 내용들을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 뉴스로 팔로우업을 하는데 제가 한 메이저 뉴스페이퍼에서 이 나영이가 그린 사진과 그리고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16세 청순 비아 하여튼 뭐 뭔지 모르겠지만 거의 포르노 수준의 그 애드버타이징이 같이 한 화면에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그냥 한 아이의 이슈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한 사우폰 에릭의 이슈가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전 세계 누구의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디지털 문화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슈구나. 어떻게 이 두 이미지가 한 화면에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2009년부터 제가 이게 무슨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그때 BCG에서 했던 일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을 일을 하면서 좀 기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2010년에 제가 인플루션 제로라고 한국에서 그 스타트업 NGO죠. 그냥 스타트업도 어려운데 스타트업 NGO는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뭐 어떤 정치적 커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개인적인 뭐 울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나름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당시만 해도 진짜 nobody care issue, 사이버 온라인 세이프티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했던 토픽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했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마다 거의 반대에 부딪혔지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목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메이저 뉴스페이퍼에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엘리트 프로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여자가 왜 갑자기 아무도 상관 안 하는 비영리를 일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문하고 많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어요. 근데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 커스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가 무슨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꿍꿍이가 있나? 그래서 저한테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청와대에서 어떤 오피서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뭘 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갔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제가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이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게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런 걸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너무 많이 지쳤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듣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갔는지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안에 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거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기업이 이걸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구나 드디어. 예, 그렇게 됐죠. 그런 다음부터 저는 계속 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생활했을 때 이거는 저희가 BBC 뉴스에 나왔던 건데 시간상 제가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BBC 뉴스는 이제 좀 스킵을 하고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2018년도에 저희가 리포트를 처음으로 발간을 했어요. 저희가 30개국을 봤었는데 지금 8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이 적어도 1년간 60% 아이들이 사이버 리스크에 노출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이버 팬데믹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뉴스 리리즈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이슈는 단순히 나쁜 아이, 나쁜 부모 이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저희 디지털 생태계의 문제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린이 보호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기업이 나쁜가?
카카오를 끊어야 되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인더스트리의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테크놀로지는 너무나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의 리스폰스, 에듀케이션 policy, 이 모든 휴먼 리스폰스는 리니어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지금 티핑 포인트 지나갔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순간을 어쩌면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나요? 저희가 뭐 페이크 뉴스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기업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정치인이 나빠서 이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나빠서 지금 실제로 우리는 이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는 새 시대에 필요한 새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IQ를 저희가 그 히스토리를 돌아보면 1, 2차 혁명 이후 IQ가 그때는 사회가 더 이상은 이제 반농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IQ가 생겼죠. 3차 혁명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 시작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도시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휴먼 인터랙션이 막 많아지면서 실제로 휴먼 인터랙션 잘하는 사람이 이제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EQ가 생겨났어요. 자, 이제 우리는 4차 혁명 그 이후를 지나갑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새로운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된다.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에 필요한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텔리전스는 굉장히 그 광범위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어떻게 보면 총괄할 수 있는데 저희가 했던 거는 디지털 그냥 리트러시, 역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디지털 라이프 전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8가지 8dimensional digital life, 그런 다음에 3가지 maturity mode. 그래서 처음에는 digital citizenship,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digital creativity, we know how to live, then we know how to create. 어떻게 create 할 수 있는지. digital competitiveness. 그래서 이 value를 create 하는 거. 그냥 creation이 아니라 컨텐츠나 테크놀로지를 create 하는 게 아니라 value를 create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저희가 8x3 해가지고 제가 이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이 컨셉을 만든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봤더니 사이버 위험이 있다고 해서 쓰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디지털 역량이라는 큰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론의 정립화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디지털 라이프를 잘 살까? 그게 사실은 사이버 리스크와 이겨내는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컨셉을 저희가 시작했고 저희가 지난 5년간 세계 80개국 이상의 나라와 함께 DQ Every Child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DQ가 아니라 첫 번째 디지털 시티즌십만 이용하는 그런 컨셉을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이거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IEEE라고 제일 이제 스탠다드 바디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가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를 만들고 싶은데 자기들이 100군데를 다 넘게 찾아봤더니 DQ가 제일 좋더라. 제일 컴프렌시브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를 만들면 어떻겠니? 라고 제가 연락이 와서 뭐 저야 땡큐죠. 땡큐 베리 마치. 근데 사실은 테크놀로지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교육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OECD를 같이 붙였어요. 그리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랑 같이 우리가 네 단체가 네 인터내셔널 오르게니제이션이 2018년도에 저희 국제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DQ를 이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주자라는 이거를 킥오프를 했고요. 2년이 지난 작년에 DQ가 지금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의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봤더니요, 제가 2010년에 이거를
그 청와대 가서 헛소리를 했었던 것이 2020년에 진짜로 10년에 이게 정말 국제 표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플로어 2018년도에 그 뉴욕에 제가 UN 제너럴 어셈블리 위에 가서 앉아서 생각해봤더니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제가 이거를 제가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대에서 필요했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국제 스탠다드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너 이제 국제 스탠다드가 됐으니까 너 이제 떼부자다. 너 이제 전 세계를 그냥 잡아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스탠다드를 가졌다는 거는 사실은 drawing the line.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선을 긋고 이 밑으로는 어떤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DQ 스탠다드를 만든 것이 저는 지난 10년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10년의 비전에 대해서 사실 이번 UN 제너럴 어셈블리 때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스탠다드가 됐으면 뭐 할 거야? 저는 스탠다드가 됐을 때 저는 10년 후에 모든 사람이 DQ를 쓸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소리예요? 또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10년 동안 일하면서 한 가지를 알았어요. 한 가지를 안 거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세월호에 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에 타고 있다. 저희가 세월호에서 저희 아이들을 잃었던 거는 저희가 테크놀로지가 없어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를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 모두 구할 수 있던 시간이 골든타임 110 minutes 2시간이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구했으면 아이들 다 살렸습니다. 그게 너무 짧죠? 말도 안 돼, 그러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두 같이 일했습니다. 해경과 선장과 모든 사람이 같이 일했으면 이 아이들을 다 빼내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우리는 5분을 버리고 110분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아까 보시면 저희가 티핑 포인트를 이미 지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0년간 DQ4를 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는 창업분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목표는 2030년까지 첫 번째, 1 billion citizens around the world, empower them with DQ. 디지털 스킬을 하자. workforce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special needs, refugees, girls and women 모든 사람들에게 inclusive하게 갈 수 있는 DQ를 만들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못해요. 저희가 하는 거는 끊임없이 스탠다드를 relevant하게 만국 공용어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세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정말 스위프트 코드처럼 뱅킹의 스위프트 코드처럼 다른 디지털 스킬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거. 저희가 이건 월드뱅크랑 같이 했던 건데 각 나라의 디지털 스킬의 로드맵을 연결시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레고랑 했던 건데 레고를 제가 인텔 인사이트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DQ가 하는 게 아니에요. 레고가 합니다. 근데 레고의 디지털 스킬 프로그램의 설계도면은 DQ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면은 1년 걸릴 걸 2달, 3달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레고도 하는데 누구도 못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임팩트를 지수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트래킹을 하는 것이 DQ인스에서 저희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많은 분들과 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업가분들, 여러분들인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DQ4를 진행할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짧게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귀한 또 플로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또 다른 분들 더 중요하신 분들 말씀 듣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 디지털을 안 쓰고 살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 쓰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런 DQ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슈도 있지만은 또 개인적인 차이, 또 아니면 국가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런 사회적인 또 이 차별이나 아니면 불평등 같은 경우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DQ 같은
지표를 좀 더 표준으로 써가지고 그와 같은 차이들을 좀 측정을 하고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결과를 보는지를 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미래 세대 분들이니까 특히 이제 더 어린 미래 세대 밑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지표 관련 이슈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저희가 질문 Q&A 세션에서 한번 더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또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제 박 대표님은 약간 소셜 임팩트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DQ 인스티튜트를 이제 설립하셔가지고 좀 진짜 국제 표준에 가깝게 10년 만에 키우셨고요. 반면에 두 번째 발표하신 이승윤 대표 혹시 레디시라고 웹 소설을 좋아하시고 영문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다운로드 해가지고 많이 읽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이미 소설을 써가지고 레디시에다가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제 라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레디시를 직접 만드시고 현재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인수가 돼서 하지만 글로벌에서 레디시 관련한 모든 오퍼레이션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이승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레디시 이승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이승윤 대표님한테 그냥 전체 레디시 관련해가지고 본인 커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문답식으로 바꿨거든요. 이 대표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고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여기 아직 레디시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레디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레디시는 그 모바일에서 웹소설을 영미권에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좀 독특한 점은 그 안에 레디시 오리지널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로 치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저희 회사 안에 이제 컨텐츠 PD들이 있고 이 PD들이 그 되게 프로 특히 미국에서 일일 드라마에서 활동하셨던 작가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레디시 오리지널 연재 소설들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나름 저희가 강조 그 자부를 하는 거는 사실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뭐 비디오도 있을 거고 틱톡도 있을 거고 넷플릭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팟캐스트도 있고 웹툰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을 스피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재밌었던 해리포터도 어떻게 보면 연재 시리즈일 텐데 해리포터를 그냥 일주일 밤새 그냥 다 막 썼거든요. 끝까지. 그런 것처럼 책은 스피드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일 잘 되는 소설이 한 3,000회까지 이미 연재가 됐고 다음 회가 빠르게는 6시간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 연재되는 소설, 5번 연재되는 소설, 3번 연재되는 소설 이런 게 가능한 게 그냥 한 명의 작가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할리우드에서는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집단 창작을 하거든요. 그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소설에 원래 TBS 방식인데 소설에 이런 집단 창작의 시스템을 넣어서 잘 되는 히트 소설들을 굉장히 빠르게 연재할 수 있는 연재를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100만 정도 유저가 있고 그 많이 보는 그 작품들 같은 경우는 누적 매출이 한 7, 80억 정도 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네. 아주 열렬 독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주로 열 독자신가요? 대부분 또 지금 그 레디시는 다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그 돈을 내시고 열독을 하고 계신가요? 그 유료 서비스가 맞고요. 근데 특히 저희가 포커스하는 장르 같은 경우는 그 로맨스 장르가 굉장히 많고 여성 그 독자들이 거의 한 대부분이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뭐 프린트북에서 이북에서 웹소설 이렇게 올 때마다 가장 이런 그 웹소설이나 이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오픈되었던 그 작가 장르 집단이 로맨스여서 로맨스 먼저 위주로 하고 있고 로맨스에서 이제 나아가서 뭐 로맨스 판타지 근데 로맨스 서스펜스 로맨틱 서스펜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아마 레디시도 있지만 카카오 엔터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다른 장르로 그 오게닉하거나 이노게닉 M&A를 통해서 저 확장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뭐 있습니다. 혹시 그
그 지금 충성 고객들의 특성이 있나요?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주로 이제 북미 시장이 중심이실 텐데요. 네, 북미 시장이고요. 그리고 뭐 연료 독자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이 많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무료 웹소설 서비스 같은 경우 20대 초반, 10대가 더 많은 반면에 이런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페잉 능력이 있어야 돼서 조금 더 연령층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또 더 낮은 연령대로도 내려가고 또 위로도 또 자연스럽게 올라갈 텐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독자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우선은 현재 독자들 군도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여성 과연 다 영미권을 리치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퀘스천 마크가 있고 그래서 이 독자군을 계속 늘리면서 아마 장르 다변화를 통해서 남성 독자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게 꼭 레디시 자체 서비스가 아니라 카카오 많은 엔터 사업을 보시면 인수합병이나 여러 이노게닉한 방법을 통해서도 프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지금 많이 검토 중입니다. 지금 레디치가 굉장히 이제 성공한 웹소설 그 플랫폼인데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닭이냐 달걀이냐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고객을 모아야지 또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급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또 고객이 몰리는데 그 문제를 레디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처음에는 글을 이미 그 다른 무료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작가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돈을 벌게 그러니까 팬덤은 풍부하지만 모네타이제이션을 안 하고 있는 수익화를 안 하고 있는 작가들 위주로 처음에 레디시 플랫폼을 데려왔었고요. 그 작가들이 이제 기다리면 무료라는 캔디 크러쉬처럼 한국 애니팡처럼 게임의 그런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다리면 무료지만 빨리 보고 싶은 돈을 내게 하는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 작가들이 팬덤을 갖고 있지만 수익화를 아는 작가들만 먼저 타겟했던 작가들을 데려오면 팬덤도 들어오는 그런 공급자 드리븐, IP 드리븐, 라이터 드리븐으로 팬을 유치하는 방식을 썼었고요. 근데 동시에 그냥 사실 그 콘텐츠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하죠. 특히 이렇게 연재 소설, 내러티브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게 그 UGC한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UGC라고 하면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사용자들이 만드는 컨텐츠인데 그걸로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를 들어 유튜브가 있고 넷플릭스가 있으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그냥 단번적인 동영상만 나오지만 연재적인 내러티브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넷플릭스가 또 진짜 직접 제작을 하고 프리미엄 콘텐츠를 하거든요. 특히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는 그게 너무 중요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결국 이 콘텐츠 플랫폼, 특히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의 핵심은 단순히 이렇게 작가들을 많이 데려와서 뭐 투사이드 마켓플레이스로 작가들을 모으고 독자들이 알아서 생태계 굴러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탑다운으로 저희 내에서 자체 제작 작품들을 퀄리티 있는 걸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특히 미국에서 웹소설 작가들이 연재를 200회까지 하고 계속 이제 담보가 됐느냐가 불확실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자가 출판 작가들에게 의존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플랫폼뿐만 아니라 안에 스튜디오를 가지고 와서 생산을 했을 때 좀 더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체 생산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하키스틱, 소위 말해서 실리콘에서 말하는 하키스틱 그로스, 빠른 제이컵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를 아까 이제 공급자를 잘 퍼실리테이트 해가지고 관심 있는 소설들 때 끌어모은 다음에 소액 결제로 들어갔다는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남겨놓고 일단은 이 대표님 여기까지 그러면 소개를 잠깐 듣고요. 오늘 여기 자리에 함께 하신 저희 세 분의 대표님들 또 소개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두 앞에 대표님 외에 이제 한참 또 라이징 하는 앞으로 막 더 현재 많이 성장을 하셨고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하실 이제 새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셨는데요. 이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 주체가 어디죠? JDC입니다. JDC가 추진하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에 현재 혁신성장센터 내에 다 입주를 하셨습니다. 시작을 꼭 제주도에선 안 하셨더라도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하셨더라도 지금 제주도가 이렇게 굉장히 한참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장래 촉망한 이런 스타트업을 또 끌어모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도 중심으로 해서요. 한번 세 분의 대표님들 말씀을 들어보죠. 자, 제일 먼저는 저희 카술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랑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대면 출장 촬영 관리 플랫폼 카수리를 운영 중인 카랑의 박종관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저희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JDC 그리고 카이스트와 같이 뭐 하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정비 차량 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때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싶어서 운영되기 시작된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의 미대칭성이나 꼭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왕진이사의 개념으로 찾아가서 점검해드리고 차량 관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얻은 신뢰로 내 차는 다 니네가 맡아줘 하는 그런 주치의 서비스로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 개인 고객들에게는 출장 정비로 시작해서 타이어 플랫폼, 사고 수리 비교 견적 플랫폼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모빌리티, 렌트, 리스 이런 여러 대의 차량을 원격으로 적시에 잘 관리해야 되는 니즈가 있는 고객들에게는 그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해드리는 그런 소모품 관리 서비스 외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적시에 얼마에 어느 정비소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갖추고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버로 제공하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스마트 정비 관제 서비스를 같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찾아가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고 kit만 넘겨주면 비대면 형태로 차량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선택을 받고 있고요. 가격을 미리 앱이나 웹으로 볼 수 있고 기존에 작업했던 작업자들의 리뷰나 별점들을 미리 보실 수도 있고 출장 점검이나 정비라는 데에서 과잉 정비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신뢰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지역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플랫폼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은 저희 플랫폼 안에서 몇 월 며칠에 어떤 정비사가 와서 어떻게 정비했는지 그때 점검 결과는 어땠는지 이력을 다 데이터화해서 저희가 제공해서 사진 등으로 보실 수가 있고 저희는 출장 정비 수요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서 저희랑 같이 하시는 정비사분들에게 차 한 대만 꾸려서 스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B2C 개인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티맵이나 카카오에도 연동이 되어 있고 이 정비 차량 관리 씬에서는 이런 API 연동이나 개발, IT적인 접근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 보시는 많은 회사들이 저희랑 다 연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B2B에서는 저희가 소카 타다 차량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한국타이어랑 손을 잡고 현대캐피탈 차량들, 비마이카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사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포리트다, 토스 이런 법인 차량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 때는 작업했던 이력들을 출장 정비가 됐던 입고 정비가 됐던 다 데이터화 시키고 점검했던 이력들도 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서버를 같이 운영하는 포인트, 그리고 실시간으로 문제가 생긴 차량이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는지 분배부터 확인 정상까지 서버 연동을 해서 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저희가 기술 개발 측면에서 기존의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적시에 원격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반복론이나 그 이후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차량 관리 서비스를 온디맨드로 제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기차의 배터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웨어율 판단이나 배터리 상태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카이스트와 함께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는 머신러닝 반복론으로 저희가 다양한 케이스들을 갖춰가고 있고요. 이는 추후에는 뭐 전기차의 잔존 가치 점검이나 폐배터리 전환 평가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매년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지금 출장 정비로 시작했지만 차량 관리를 다 총합하는 서비스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누적 11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서비스가 굉장히 불편한 시장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개선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바로 차를 그냥 점검하러 갔다가 10분 늦게 갔다고 자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차를 끌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카랑 같은 경우 서비스 쓰면은 이렇게 언제 가서 언제 고치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까지 방문해 주시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 이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잔존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면 차주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중고로 차량을 거래할 때 있어가지고 그 정보가 훨씬 더 적정한 이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데이터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흐뭇합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아까는 저희가 이제 그 레디시 같은 경우가 웹 소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니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쪽으로 또 컨텐츠 와이즈하게 접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니드 컨텐츠에 이제 송민수 대표님 한번 비슷하게 회사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더 슬라이더가 아직 좀 안 나왔어요. 잠깐만요. 참고로 여러분 뽀로로 보시면 어느 스튜디오에서 만드는지 아세요? 이코닉스죠. 이코닉스에서 아직 그 근무를 슬라이더가 좀 안 떠서요. 제가 먼저 인사드려서 유니드 캐릭터의 송민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잠깐 제 백그라운드를 소개해드리면 그 뽀로로 원작사 아이코닉스에서 한 7년 정도 캐릭터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뽀로로가 가장 잘 나가는 시기에 정말 많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2017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는 다 많이 거의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방영되고 4주 만에 그 4조 밸류가 됐다 그럽니다. 거의 뭐 전 세계 이제 보면서 4조 밸류가 됐고요. BTS 뭐 노래들의 가치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다 컨텐츠입니다, 그죠? 노래 컨텐츠, 드라마 컨텐츠. 4주 만에 4조 밸류를 낼 수 있는 사실 사업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컨텐츠가 뜨면 정말 대박이고 망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뭐 K 드라마, 뭐 K-팝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K 애니메이션을 지향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 첫 장에 보시면 저희가 크리켓팡이라는 작품과 요 봉봉가전이라는 2개 작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작품 크리켓팡은 크리켓은 그 여러분들 생소한 게임입니다, 그죠? 야구랑 비슷한데요. 이게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인도 14억 인구에 인도에서는 정말 광적인 스포츠더라고요. 정말 종교 같은 그런 스포츠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 시장을 가기로 결정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그럼 인도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소재가 뭘까 연구하다가 크리켓이라는 소재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크리켓을 갖고 창작해서 만든 최초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인도에도 없는 크리켓 애니메이션이 다행히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켓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인도를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황은 지금 저희가 크리켓팡 시즌1을 만들어서 뭐 11분 20편 분량인데요. 그 3월부터 뭐 인도, 중동 뿐만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 이런 OTT 채널에서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저희 콘텐츠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글로벌을 지향했습니다. 사실 한국 서비스보다는. 그래서 더빙 자체를 뭐 영어, 힌디어, 타밀어, 스페인어, 아랍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애니메이션 회사가 글로벌 더빙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저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 해서 한국에서 떠서 그 다음에 영어 더빙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거의 8개 언어를 다 더빙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동시에 지금 글로벌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독자 뭐 15만 명 정도 좀 됐고, 그래서 이제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미 있는 게 80%가 인도 방문자입니다. 그래서 인도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점점 저희 크리켓빵 브랜드가 알려지고 있고, 예, 좋은 홍보 채널로 지금 쓰고 있고요. 이게 지금 뒤로 잘 안 가네요. 제가 DQ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 인도 법인 설립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인도 출장을 2년 만에 또 가는데요. 그래서 10일 정도 있다 오는데, 인도 벵갈루에 저희 이제 인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사업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의미 있는 게 이 사진에 보면 요 크리켓 배틀 들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인도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광고 모델이 크리켓 선수입니다. 그다음에 발리우드 배우고요. 그래서 요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인도 전 국민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진카라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저희 지금 크리켓팡 홍보대사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선수의 매니저가 처음에 링크드인으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요. 난 인도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의 매니저인데 크리켓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 선수한테 소개하니까 이 선수가 시큰둥하다가 이 선수의 4살 된 딸한테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다 그래요. 딸이 저희 노래를 막 따라 부르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법인 지금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인도법인의 주주로 지금 참여할 것 같습니다. 아젠가 선수가.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스타트업의 주주로 참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거고 이 선수랑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면서 정말 인도에서 계속 저희 크리켓빵 브랜드를 인도의 뽀로로로 만들겠다. 예, 그럼 정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장표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켓판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표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봉봉 가디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제주도 JDC 지원을 하고 있는 엑셀레이션 센터가 루트 330이라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 봄에 선정이 돼서 입주해서 제주에 이제 지사를 내고 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애니메이션 회사니까 제주 온 김에 정말 가장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이렇게 저희 팀이 합심이 돼서 지금 봉봉가전이라는 작품을 기획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쯤 아마 TV에서 볼 수가 있으실 건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 주황색 머리를 한 친구는 한라봉 집 딸입니다. 한라봉 농장 딸이고 옆에 파란색 머리는 해녀입니다. 해녀인데 약간 현대화해서 했고요. 뭐 검은색 여자 친구는 흑돼지를 상징하고 뭐 용암, 뭐 동백, 녹차 이런 걸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여기 보면 한라봉도 나오고 전기차, 드론. 그래서 제주를 상징하는 뭔가 모든 오브제들이 다 나옵니다. 오메기 정령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23명인데 23명이 지금 4명씩 팀을 짜서 제주 워크숍을 전체를 왔다 갔어요. 3일씩 이렇게 왔다 가서 정말 제주에 대해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고 연구해서 기획을 해서 지금 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정말 그 내년에 정말 TV 방송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제주도 요 애니메이션이지만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봉 수호대라는 이름으로 중국에도 상표 등록을 했고 중국의 뭐 아이치나 텐센트 비디오에서 지금 계속 접촉이 와서 중국 사업권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크리켓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 영어 교육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인도 가면 굉장히 교육 격차가 심합니다. 가난한 어떤 농촌 지역의 인도 애들은 정말 문맹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뭔가 사회적 기여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요새 뭐 ESG 경영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런 어떤 교육 어떤 사회 도네이션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뭔가 하고 있고 특히 봉봉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고 그런 환경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에
그런 환경 파괴를 악당이 하는데 얘들이 뭔가 물리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서 뭔가 애니메이션 회사지만 여러 가지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뭔가 사회적인 좋은 좀 영향력을 미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저는 부가치도 돼서 저희가 잘 돌아가서 운영할 수 있게 올해 내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잠깐 사회에 가서 NFT를 좀 보고 왔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NFT가 2,000불로 시작한 게 지금 뭐 200만 불씩 팔리는 그 NFT들이 있는데 아주 퀄리티도 조악한데 차이는 뭐냐? 이런 것들이 로블록스 같은 이 서비스에서 굉장히 공용화해서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벌써 오징어 게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저희 아직 막내가 로블록스를 열심히 하고 있어 들어가서 봤더니 달고나도 거기서 팔고 그 안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있더라고. 물론 이게 IP로 아마 프로텍트가 됐든지 아니면 쉐어링이 됐을 텐데 확실히 이게 젊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하고 이제는 앞으로 컨텐츠가 그런 NFT화 해가지고 또 거래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사업에도 또 이제 사업의 확장성도 되게 커질 것 같네요. 오늘 세 번째 저희 블루웨일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하고 계십니다. 유효한 공간을 갖고 있는 분과 공간이 필요한 분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오상혁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블루웨일 컴퍼니 대표 오상혁입니다. 앞서 대표님도 배경을 좀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제 원래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했었고 나머지 전략기획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쪽, 스마트카 자율주행 쪽, 모빌리티 쪽을 좀 하다 보니까 결국 모빌리티 시대가 최근에 이제 물류 시장과 결합하면서 이제 성장세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 모빌리티가 움직이면서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게 주변의 인프라였고 그 인프라 중에 저는 공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플랫폼은 길거리에 있는 소상공인의 상점들을 보면 그 원래 사업하는 거 이외에 남아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휴 공간들을 물류의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나아가서는 그 소규모 빌딩이나 다른 건물들에도 남아있는 공간들을 같이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유휴공간 중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배송의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배송의 이제 즉시성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인데요. 기존의 3일이나 며칠이 걸리던 배송 시장은 하루 배송, 새벽 배송으로 했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한 10분 배송이라는 업체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그 변화는 기존의 이 물류의 시장은 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갔다면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 주도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다. 그래서 고객은 이제는 이 즉시성을 요구한다.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역할은 계속적으로 진화를 돼서 예전에는 이 물류를 배송하는 데 있어서 배송 그 창고들이 밖에서 이제 도심지 외곽에서 출발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 도심지 안에 고객의 있는 쪽으로 이 창고들이 소분화돼서 쪼개지면서 창고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 창고들이 소분화돼서 고객 근처에 있게 되기 때문에 10분 배송이라는 게 가능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좌측을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는 옆 건물 사무실로 택배를 보냈는데 돌아서 다시 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간에 대한 제약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특정 공간에 물류를 보관하는 이런 규칙성 때문에 이게 깨지지가 않았던 건데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최근에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고객의 거점 근처에 이 물류 창고가 있으면 결국 배송 기사가 가는 게 아닌 물품이 고객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고객의 거점에 공간들을 놓자. 근데 그 공간들은 그 주변 상점이나 이런 남아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창고를 만들자라는 컨셉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ESG 환경 개선, 탄소 배출량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배송에 대한 시간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빌리티가 발생시키는 이런 많은 탄소 배출도 감소되게 되고 이런 비용이
결국은 효율화되는 것에 저희가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앞서도 아까 레디시 사례처럼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일단은 공간을 갖고 있는 분들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약 전국에 2,500여 개의 공간을 지금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프랜차이즈들도 공간들을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플랫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 이 럭스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 상점의 공간을 예약을 해서 이동 중인 이 짐을 보관했던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처럼 이 비정형화되어 있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공간을 저희가 이 정형화할 수 있도록 가치화하는 데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 이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거시적으로 볼 때는 환경 개선에 탄소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당장 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고객들을 더 인입시키게 하고 이런 물류 보관에 대한 가치를 줌으로써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는 상생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뭐 공간 이슈는 뭐 어디나 항상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공간을 그냥 들고 있으면서 뭘 할까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가지고 찾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서 공간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점들이 참 사업의 매력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간들을 정형화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어떤 거는 이동하면서 소규모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물류 창고처럼 할 수도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화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5분의 발표를 간단하게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질문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하겠는데요. 원래는 오늘 참여하신 세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박 대표님이랑 이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온라인 참관단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먼저 박유현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을 텐데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글이 써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박유현 대표님 계신가요? 예. 예. 예, 여기 질문이 예. 있는데요. 제 질문을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이들 중에서 그 경계선 지능 아동,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지능이 어느 정도 이상 발달해야 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지능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DQ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지능을 좀 높일 수 있는 도구가 있고, 혹시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혹시라도 DQ 인스티튜트에서 이런 내용도 다루시나요? 저희가 그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IQ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엑스퍼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나 하고 있는 건 스페셜 니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어티스틱한 아이라든가 자폐성 있는 아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 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멘탈 이슈가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위한 DQ 프로그램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이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라인에다가 가서 사실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사실은 보통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저도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툴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좀 소통을 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참여하신 세 분 대표님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박유현 대표님, 이승윤 대표님도 계시죠? 네네. 네, 편하게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럼 누가 먼저 제가 하시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네. 질문은 제일 먼저. 그 박의원 대표님 그 자료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하긴 했는데 그 궁금한 게 이게 나중에는 ESG에 D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DQ4 퍼스널 뭐 이렇게 개인의 아동과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데 혹시 이 ESG처럼 이제 평가 척도가 생기는 것처럼 DQ의 기업가 정신, DQ가 이제 기업들이 기업가로서 DQ 관점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혹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새로운 디렉션 중에 큰 부분이 하나가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면서 사실은 어린이 보호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디지털 컴페티티브니스에서 가장 크게 저희가 말하는 부분이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그리고 job readiness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 정부하고 같이 해서 만든 어세스먼트 툴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globally accepted certificate. 그래서 한국에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을 때 그게 싱가포르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미국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하는 그런 서티피케이트를 개발하는 것을 여러 단체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대표님이 하시는 부분과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그 아이디어는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이요, 박유현 대표님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지 여쭤보셨는데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예. 저는 dqinstitute.org를 보시면 저처럼 찾기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락 주시면은 바로 연락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연락처가 다 있겠죠, 이메일 주소랑. 그러면은 예. dqinstitute.org로 가셔가지고 아마 예. 박 대표님한 연락을 이메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질문. 예. 예, 저는 그 이승윤 대표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저희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IP 갖고 뭔가 이제 IP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IP 갖고 요즘 어린이 약간 교육 서비스, 뭐 플랫폼이라긴 하기 그렇고 그런 어린이 교육 약간 플랫폼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하실 때 뭔가 플랫폼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 예를 들면 뭐 킬러 콘텐츠인지 아니면 운영인지 정말 마케팅으로 뛰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가 뭐 물론 다 잘해야겠지만 플랫폼을 뭔가 만들고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후배 스타트업들한테 플랫폼 비즈니스 할 때는 정말 이런 게 중요하더라, 뭐 이런 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IP를 가지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드신다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어린이 교육 어떤 사업을 지금 해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마다 다 다를 텐데 현재 지금 대표님이 하시고 계시는 사업은 굉장히 IP 사업이잖아요. IP 사업.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킬러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 킬러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뭔가 이게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굉장히 좋은 콘텐츠 여러 개를 모아놓은 그냥 그 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교육 플랫폼 중에서 제가 인상봤던 건 퀴즈 콘텐츠는 마스터 클래스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보시면은 사실 그때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초반에. 제임스 패터슨 라이터랑 뭐 나중에 뭐 골든 램스 나오고 이랬지만 결국은 진짜 케빈 스페이스도 있었고 되게 소수의 3-4명 콘텐츠만 갖고도 엄청나게 많이 트랙션을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재 하시는 IP 프리미엄 사업이면 제 생각에는 너무 플랫폼은 그냥 사실 플랫폼은 거두는 거고 컨텐츠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컨텐츠 플랫폼에서 현재에서. 안 그래도 아기상어도 사실 노래 하나로 된 거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좋은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걸 보면은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지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야지 뭐 같이 만나면 할 얘기도 있고 그거 가지고 다른 또 관계가 이어지는데 아까 똑같이 인도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시더라도 유튜브 애드민 가시면 인도 안에도 지역별로 접속자 덴시티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실 때도 해당되는 지역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시면 사람이 온에서 캐릭터를 보고 하는 거지만 또 오프라인에서 공유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훨씬 더 온 오프가 같이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뭐 일종의 이제 똑같이 자원을 쓰더라도 어느 지역이나 어느 세그먼트에 훨씬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를 댄스하게 해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확산이 쉬워지지 이게 찔끔 가게 되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같이 엮어서 매스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잘 아시는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애틀을 시작할 때는 여기저기 뜸성뜸성한 게 아니라 특정 섹터 안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매장을 열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오프라인적인 접근 방법이긴 하지만은 또 사람이 다 온에 있지만 오프에 저희가 발을 딛고 사는 거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카랑의 박종환입니다. 이승윤 대표님한테 이제 플랫폼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도 출장으로 집 앞으로 찾아와서 차량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변화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들, 새로운 고객들을 초기 유입시켜서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에 굉장히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는데 레디시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컨텐츠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그 구독, 웹소설 구독이라는 그런 문화를 확실히 이끌어내고 그걸로 페이업을 하게끔 만들어낸 그런 단계가 있었을 텐데 초기에 그런 새로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금 레디시만의 경험론상으로 좋은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략 경험이 있으실지 아니면 또 이제 플랫폼 사업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잘 증대시키면서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레디시 쪽에서 그런 쪽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막 사업에 관해서 조언을 할 때 항상 많은 말이 워낙 각 사업마다 성공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막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저희 경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마케팅을 시작하고 레디시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웹소설 플랫폼, 로맨스 웹소설 플랫폼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회사나 이 사업의 본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킬러 컨텐츠고 킬러 컨텐츠를 경험을 해서 이걸 후킹으로 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예를 들어 넷플릭스도 넷플릭스 자체를 광고하기 위해 넷플릭스 히트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입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독자.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의 컨텐츠 애널리시스 스트래티지라는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컨텐츠를 밸류에이션, 컨텐츠 가치를 매길 때 이게 얼마나 새로운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컨텐츠인지를 아예 데이터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러면 1,000억에서 주고 사는 게 맞다, 500억 주고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아예 표지를 만들고 아예 그냥 첫 그 웹소설에 가장 후킹되는 문장들이나 문단들이나 아예 글들을 많게는 5문단, 10문단까지 아예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안에 그냥 넣어버렸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읽고 들어오게 하고 경험 자체를 경험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확산을 시켰었고 결국은 그 사업에서 가장 줄고 싶어하는 핵심 가치, 저희 같은 핵심 가치가 킬러 컨텐츠고 이 킬러 컨텐츠의 경험이 있었고 그거를 광고를 하려고 했었고요. 만약 현재 지금 카랑이 하시는 사업에서 이게 뭐 이 편리함을 강조시켜서 광고 문구나 광고에 그런 모먼트가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현재 광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B2C 관해서 뭐 만약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계시면 진짜 많이 광고 문구들이나 광고 크리에이티브들을 정말 테스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정답이 없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직관에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운 다음에 최대한 빨리 많이 던지고 나서
하나가 얻어 걸렸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개 정도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돌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걸리셨나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광고 컨셉이 있죠. 광고 컨셉이라는 게 웹소설 플랫폼 자체가 광고다. 뭐가 되올 수 있고 뭐 가격을 승부를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콘텐츠가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작품을 놓고 이 작품이 가장 잘 먹히는 작업을 하다가 한 작품이 제일 ROI가 좋은 걸 보고, ROI라면 마케팅 투자 대비 가장 리턴이 제일 좋은 걸 보고, 그 소설의 문구들을 여러 가지 테스팅을 했었죠. 심지어 그러면서 광고를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오리지널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 이게 잘 먹혀서 아예 첫 문단, 두 번째 문단을 바꾼 경우가 있어요. 웹소설 첫 번째 챕터에. 그래서 오히려 광고가 더 서비스에 영향을 준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 컨텐츠라는 게 업사이드가 쫙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카랑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킬러 서비스가 뭐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페인 포인트가 되겠죠. 차를 수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귀찮은데 누군가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카랑에서 만약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지역 같은 경우를 정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은 좀 여유가 있어서 기회비용이 높은 분들이 있는 지역으로 쉽게 갈 수가 있는데요. 네, 또 그렇지 않은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지역이지만 그 안에 또 소득이 높은 분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서비스가 되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뭐 저희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 같은 경우도 그냥 웬만한 일식집이 스시집이 하나 생겼는데 막 줄 서서 먹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는 그런 종류의 식당이 없었던 거예요. 다 그냥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그런 찌개집만 있었지 스시집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같이 보시면은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두 분, 박 대표님이랑 이 대표님은 여기 계신 세 분이나 아니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먼저 얘기하시죠. 박 대표님 아까 오늘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세 분이 너무 훌륭한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데, 그 카랑 대표님과 또 블루베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저희가 DQ와 어떤 연관점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은 그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 사실은 그 두 플랫폼 다 세이프티와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또 찾아갔을 때 사실 고객과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뭐 이상한 일이 있었든지, 그게 또 웹에 와서 또 막 소셜 미디어 드라마가 되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privacy by design. 그래서 실제로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시크릿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데이터 드리븐 하신 그런 사업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송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제가 방입니다. 그래서 꼭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고, 관심 있으신 또 그 소셜 임팩이라든가 이런 거에 컨텐츠를 생각하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아이들에게 쉽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송 대표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과, 그리고 저희가 인도하고는 뭐 가버먼트하고도 일을 하고 있고 NGO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콘텐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확산력이 뛰어나겠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는 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이승훈 대표님은 제가 지금 킬러 컨텐츠를 얘기를 하면서 노트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맞다. 그래서 이승훈 대표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듣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너무 멋지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모더레이션을 잘하시는지. 아무튼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한번 DQ를 한번 저희 모티브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글로벌로 깔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인도건 어디건 뭐 DQ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 건 저희 애니메이션 그냥 이렇게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 캐릭터건 예, 언제든지 뭐 좋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대표님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코멘트나? 뭐 너무 다 훌륭하게 사업하고 계셔서 제가 뭐 더 할 말은 없고요. 근데 뭐 저도 그냥 가장 사실 지금 사업 한 2, 3년 차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냥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고 맨날 이게 계속 혼란 있고 계속 고민이 되고 막 이럴 텐데 그냥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 정도.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제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선배 창업자들이 한 8년째부터 뭐가 나오더라, 7년째부터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했는데 저도 한 딱 7, 8년 정도 딱 걸렸던 것 같아요. 뭔가 성과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이렇게 두 분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주셨고요.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질문을 먼저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오늘 세 분 또 JDC에 특별히 보금자리를 트셔가지고 앞으로 또 아주 많이 성장하실 것 같은데요. 뭐 각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더 못 남은 이야기는 저희가 7시 반부터 오늘 저녁 만찬이 시작되거든요. 혹시 대표님도 괜찮으시면 같이 테이블에 앉으실 수 있으면 같이 앉고요. 저희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말씀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승윤 대표님이랑 박 대표님은 멀리 계셔서 같이 식사는 못하지만은 한번 따로 연락을 드리고 앞으로 또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